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고요. 올해 50살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감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남편을 믿고 평생을 함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요. 제가 결혼한 건 30살 때였어요. 그때는 남편 현수가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성실하고 착하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축하해줬죠. 결혼 후에는 평범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처음엔 속상했는데 나중엔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했어요. 현수는 회사 다니고 저는 집에서 번역 일을 했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할 수 있어서 일거리는 많았거든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돈을 모으고 싶었거든요.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 둘만의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한 푼, 두 푼, 정말 쥐꼬리만한 번역비를 모아서 20년 만에 만든 돈이었죠. 그 돈을 모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언젠가 현수랑 함께 뭔가 할 수 있겠지. 우리만의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좋겠다라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어요. 현수가 갑자기 카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미영아, 나 카페 하나 하고 싶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현수는 평생 회사원으로만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카페라니. 그런데 진심이더라고요. 요즘 카페가 대세야. 우리도 하나 차려보자. 너 번역일로 모은 돈 있잖아. 그 말에 솔직히 설렜어요. 드디어 제 돈으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생긴다는 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보,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 계획서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현수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계획서? 그런 건 복잡하기만 하고 실제로는 도움 안 돼. 미영아, 나 좀 믿어줄래? 내가 언제 잘못한 적 있어? 그 말에 무너졌어요. 맞아요. 현수는 20년 동안 큰 잘못한 적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통장을 내밀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은 공동 명의로 하고 모든 결정은 함께 상의해서 하기로 해요. 현수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물론이지. 당연히 그래야지. 고마워, 미영아.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도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근데 그게 제가 느낄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이었을 줄은 몰랐죠. 한 달 후 카페 인테리어가 시작됐어요. 현수가 저를 데려가서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거 진짜 예쁘네요. 근데 누가 도와준 거예요? 인테리어가 너무 세련됐거든요. 핑크색 벽지에 대리석 테이블에 예쁜 조명들. 마치 20대 후반 젊은 여자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어요. 아,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 찾아보고 업체랑 상의해서 정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현수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카페가 예쁘니까 좋은 거지 뭐.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죠. 여보, 매니저분은 언제 오시죠? 그랬더니 현수가 버벅거리더라고요. 매니저? 당분간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아. 인건비도 아껴야 하고. 그럼 우리 둘이 교대로 하는 건가요? 전 번역 일도 있어서. 아니야, 내가 주로 나갈게.
넌 집에서 번역일 계속해. 그래야 수입이 안정적이잖아. 이상했어요. 분명히 함께 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게가 열리니까 혼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는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빈도가 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11시, 12시에 들어왔어요. 카페 일이 생각보다 바빠서 그래. 손님이 많아. 그렇게 말하는 현수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죠. 카페를 연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카페에 가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 여자가 카운터에 서 있더라고요.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아마 30 중반쯤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근데 사장님은 안 계세요? 사장님은 잠깐 나가셨어요. 곧 오실 텐데. 혹시 사장님과 약속 있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사장님 부인이에요.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살짝 굳더라고요. 사모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유리예요. 유리. 이름도 예쁘더라고요. 유리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현수 오빠... 죄송해요. 사장님이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수... 오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어요. 미영아,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일찍 와? 일찍이라니요? 오후 3시인데 그리고 연락도 없이라니요. 제가 투자한 가게인데 왜 연락을 해야 하죠? 여보, 이분은 누구세요? 매니저 안 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유리 씨가 매니저야. 일손이 부족해서 급하게 구했어. 유리 씨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사장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봬요. 응, 수고했어. 조심히 가. 그 여자가 나간 후에도 현수의 표정은 어색했어요. 여보, 유리 씨는 어떻게 알게 된 분이에요? 뭐가 그리 궁금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만났어. 경력도 있고 잘할 것 같아서. 그런데 나한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사람 뽑는다고? 급하게 결정한 거잖아. 일일이 다 보고해야 해? 보고라고요? 상의가 아니라 보고라고요? 보고가 아니라 상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차린 가게잖아요. 그랬더니 현수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돈? 내가 운영하는 건데 왜 간섭해?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을 우리 돈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그런데 우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왜 울어야 하죠? 제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 그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보, 이번 달 카페 매출이 어떻게 돼요? 장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장부는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넌 번역일이나 열심히 해. 그래도 제가 투자한 돈으로. 투자했다고? 그냥 부부간에 돈 쓴 거 갖고 무슨 투자야. 그렇게 따질 거면 그동안 집안일하고 밥 해준 거 내가 돈으로 계산해 줄까?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을 그냥 부부간에 쓴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는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12시,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카페는 몇 시에 문 닫아요? 손님이 많아서 늦게까지 열어야 해. 매출을 올려야지. 그럼 유리 씨도 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뭐, 그렇지. 바쁘니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카페 일 때문에 늦는 걸까? 정말 매출 때문에 늦게까지 여는 걸까? 어느 날 밤 견딜 수가 없어서 카페 앞까지 가봤어요. 현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세요? 카페에서 정리하고 있어. 왜? 아니요, 그냥 너무 늦어서요. 곧 들어갈게. 먼저 자. 근데요, 카페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완전히 깜깜했어요. 문도 잠겨 있고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현수는 카페에 있다고 했는데 카페는 비어 있었어요. 그럼 어디 있는 거죠? 1시간 후에 현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내가 쓰지 않는 달콤한 향수 냄새. 여보, 향수 냄새가 나는데. 향수? 카페에서 여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봐. 냄새가 별 수도 있지. 거짓말이었어요. 여자 손님들한테서 옮은 향수 냄새라면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어야 하는데 딱 한 가지 향수 냄새만 났거든요. 며칠 후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 서류 가져오려고 카페에 들러야겠어요. 서류? 무슨 서류? 번역 계약서요. 카페에서 작업했는데 가방에 넣어두고 온 것 같아서요. 그거면 내가 가져다 줄게. 넌 집에서 기다려.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현수와 유리 씨였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아,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 목걸이 너무 예뻐요. 유리야, 너한테는 뭘 해줘도 부족해. 미안해. 아직 이혼을 못해서. 이혼이라고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 미영이는 워낙 순한 데다 의심 같은 거 할 줄 몰라. 그냥 번역이나 하고 있을 거야. 순하다고요? 의심 같은 거 할 줄 모른다고요? 그래도 조심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카페도 이제 네 이름으로 바꿔야겠어.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돈 5천만 원으로 차린 카페에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하고 있었죠.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미영아, 너 여기서 뭐해? 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나 서류... 유리 씨가 나왔어요. 그 여자 목에는 정말로 새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냥 매출 정리하고 있었어요. 매출 정리요? 목걸이를 선물하면서요? 그래, 월말이라 정리할 게 많아서 빨리 집에 가. 감기 걸리겠어. 현수가 제 팔을 잡고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이에요. 20년을 믿고 살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남편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순진하다고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현수가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다던데 집에서도 잘 챙겨줘야지. 어머니, 현수가 혹시 다른 여자 만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뭔 소리야? 현수가 그럴 리 없어. 너무 의심이 많은 것 아니야? 남편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미영아, 결혼 20년 됐으면 이제 좀 철이 들어야지. 남자는 원래 바쁘면 집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네가 더 잘해줘야 해. 그리고 미영아, 너 아이도 없는데 남편한테 잘해야 해.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전화를 끊고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남편을 더 잘 챙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현수가 들어왔어요. 여보, 솔직히 얘기해요. 유리 씨랑 무슨 관계예요? 뭔 소리야. 그냥 직원이야.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본 건 뭘 봤다고? 너 요즘 이상해. 의심병에 걸렸니? 정신과라도 가봐. 정신과라고요? 아니면 뭐야. 멀쩡한 사람을 바람둥이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언제 딴 여자한테 관심 보인 적 있어? 넌 나를 믿지도 못하니? 현수는 오히려 화를 내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제가 본 것, 들은 것들이 모두 착각이라고 제가 의심병에 걸렸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나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일도 하면서 돈도 모았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비참해져야 하죠? 그날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은행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계좌거래 내역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간 걸 원하세요? 최근 3개월간 내역 부탁드려요. 통장 내역을 받아서 보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제가 카페에 투자한 5천만 원의 흐름이 다 보이더라고요. 카페 인테리어비 2천만 원, 장비비 1천만 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2천만 원은 최유리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2천만 원이요.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의 거의 절반이 그 여자 통장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배신감으로. 그날 저녁 현수가 들어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응.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상원 변호사님이라고 추천받아서 왔습니다. 네,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혼 상담이에요. 남편이 제 돈으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요. 제 돈 2천만 원이 내연녀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것만으로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증거요?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어 대화 녹음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변호사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먼저 현수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여보,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제 폰이 갑자기 꺼져서 번역일 관련 전화를 받아야 해요. 지금? 내 폰으로? 네, 잠깐만요. 금방 끝날게요. 현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유리아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들이 있었어요. 자기야, 보고 싶어. 오늘 밤에 만날까? 어제 선물 고마워. 진짜 너무 예뻐. 사모님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돼. 손이 떨려서 폰을 놓칠 뻔했어요. 근데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하나하나 증거로 남겼죠. 그리고 현수가 유리 씨한테 보낸 선물 영수증 사진들도 있었어요. 목걸이, 가방, 옷 전부 명품이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돈이었겠죠. 며칠 후 또 다른 증거를 잡을 기회가 왔어요. 현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카페에서 특별한 날이라고 작은 파티할 거야. 늦을 것 같아. 특별한 날이라고요? 무슨 날인데?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들고 카페 근처에 갔어요. 밤 10시쯤 카페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현수와 유리 씨가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가까운 곳에 숨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유리야, 미안해. 늦었지? 괜찮아요. 오빠 보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사모님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던데. 괜찮아.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너무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몰라. 그냥 집에서 번역이나 하고 앉아있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순진하다고? 의심할 줄 모른다고?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리야, 내가 약속했잖아. 올해 안에 이혼하고 너랑 새 출발할 거라고. 카페도 이미 네 이름으로 바꿨고. 뭐라고요? 카페를 유리 씨 이름으로 바꿨다고요? 제 돈 5천만 원으로 차린 카페를 제 남편이 다른 여자 이름으로 바꿨다고요? 정말요? 근데 사모님이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미영이는 번역률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집도 내 명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미영이한테는 위자료 조금만 주면 돼. 오빠 사랑해요. 나도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아줘.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손에 든 녹음기가 떨렸어요. 분노로, 배신감으로,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으로.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다음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 녹음이에요. 이혼 계획, 재산 은닉, 카페 명의 변경 다 들어있어요. 녹음을 들려드렸어요. 변호사님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100% 승리할 수 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카페도 제 명의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인의 돈으로 만든 사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거든요. 형사처벌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형사처벌이요? 네,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인을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날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현수가 퇴근해서 들어온 날 저녁이었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뭔데? 나 피곤해. 중요한 얘기예요. 앉아요. 아, 귀찮게. 뭔 중요한 얘기가 그렇게 많아? 이혼해요. 현수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지 않아요. 당신이 유리 씨와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또 시작이야? 내가 몇 번 말했어. 그냥 직원이라고. 너 정말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것도 제 망상인가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유리야, 내가 약속했잖아. 올해 안에 이혼하고 너랑 새 출발할 거라고. 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계속 들어볼까요? 미영이는 번영률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집도 내 명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설마 도청을 했어? 도청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도청이 아니에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나? 아니 20년 살면서 갑자기 뭘 어쩌겠다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저를 순진하다고 바보라고 하면서요? 그건 그냥 한 말이야. 화가 나서. 그리고 제 돈 5천만 원으로 차린 카페를 유리 씨 이름으로 바꾼 것도 그냥 한 건가요? 제 돈 2천만 원을 유리 씨한테 준 것도요? 현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현수가 무릎 꿇는 걸 보면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일 이혼 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거예요. 변호사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형사고소? 그건 너무하잖아. 20년 동안 제가 모은 돈을 다른 여자한테 준 게 너무한 거예요. 저를 바보 취급한 게 너무한 거예요. 그날 밤 현수는 밤새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그 석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현수는 여러 번 사과하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전화하셔서 이혼하지 말라고 참고 살라고 하셨어요. 미영아,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어. 그렇다고 이혼까지 해? 어머니, 제 돈 5천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실수예요? 그건 현수가 잘못했지. 하지만 이혼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제가 더 중요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유리 씨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왜 저한테 말해요? 현수 씨한테 말하세요. 현수 오빠는 이제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카페도 다시 사모님 명의로 돌아갔고. 당연한 거잖아요. 제 돈으로 차린 카페니까요. 제발요, 사모님. 저도 살아야 해요. 유리 씨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저도 살아야 해요. 그동안 저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 섰어요. 오늘은 김미영 씨와 박현수 씨의 이혼 조정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판사님 앞에 섰을 때 떨렸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피신청인 박현수가 신청인 김미영의 재산 5천만 원으로 카페를 차렸지만 실제로는 내연녀 최유리와의 관계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 카페를 내연녀 명의로 바꿨다는 것,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것,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어요. 통장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피신청인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는 것은 변호사님, 판사님이 말을 끊으셨어요. 증거가 명백한데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배우자의 재산을 편취하여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사업체까지 타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판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인정. 위자료 8천만 원. 카페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그리고 현수와 유리 씨는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가벼웠어요. 김미영 씨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웃으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법정 앞에서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미영아, 제발 형사고소만은.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법이 결정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현수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카페를 정리했어요. 사실 카페를 계속 운영할까도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너무 안 좋은 기억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팔았어요. 웃긴 건 제가 투자한 5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입지가 좋았거든요. 1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위자료 8천만 원에 카페 판 돈 1억 2천만 원까지 총 2억 원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 투자한 5천만 원의 4배였죠.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예쁜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제가 고른 가구로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번역 일을 계속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원이요. 통번역 대학원에 지원했어요. 50살에 대학원이라니.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시선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현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대. 그러시군요. 너 정말 냉정하구나.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을 다른 여자한테 빼앗겼을 때 그 기분 아세요? 그건 현수가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같은 일 당하시면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오늘은 제 대학원 합격 발표 날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김미영 합격. 합격이에요. 50살에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대학원생이 됐어요.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무엇보다 웃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나구나.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50살이 늦은 나이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남편 뒷바라지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새로운 시작이.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증명했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혼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혼자서도 싸울 수 있고,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끔 생각해요. 그때 참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더 비참하게 살고 있었겠죠. 현수는 계속 유리 씨를 만났을 거고 저는 계속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 현수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먼저 나왔어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제 권리를 찾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참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나이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을 우습게 볼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50살에 혼자가 되는 게. 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워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내일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대학원 수업이 시작돼요. 다음 달에는 제가 늘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갈 거예요. 혼자서요. 이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누군가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눈치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예요. 20년 만에 찾은 제 자유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니까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으니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40살 김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는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과 모욕 속에서 지옥 같은 6개월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미선 씨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통쾌한 복수극을 펼쳤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미선 씨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선 씨의 사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선 씨는 첫 결혼해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죠. 미선 씨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 생신도 챙기고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에서 오히려 미선 씨를 탓했다는 겁니다. 네가 잘했으면 남편이 밖을 돌겠냐라고요. 이혼 후 3년 힘든 시간을 보낸 미선 씨는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강민호 씨를 만났죠. 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미선 씨의 이혼 사실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미선 씨는 가슴이 뭉클했죠. 이번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민우 씨가 예전에 말해줬던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한과를 선물로 준비했죠.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박정숙 씨가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정숙 씨는 미선 씨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래도 미선 씨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한마디였죠. 재혼이라면서요? 인사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다소 표정이 굳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참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결혼은 왜 실패했어요? 요즘 여자들 쉽게 이혼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민호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조용히 해.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미선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죠. 전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했습니다. 그러자 정숙 씨는 혀를 쳤습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아내 탓이에요.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잘했으면 그럴 일이 있나? 미선 씨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하지만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미선 씨는 말합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면서 이미 불안했다고요. 하지만 민호 씨를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민호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두고 미선 씨는 민호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정숙 씨와 시누이 은지 씨, 그리고 민호 씨, 4인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을 때였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긴 재료 아깝게. 그냥 들어요, 맛없지만.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인 정숙 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시누이 은지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여자들은 요리도 잘 못해요. 배달 음식만 먹고 살잖아요.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역시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었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정숙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설거지는 끝났어요? 네, 어머님,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는 무슨 거의야? 이 그릇 좀 봐요.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다시 해. 미선 씨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기름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만족하지 않았죠. 물기도 제대로 안 닦았네. 그날 밤 미선 씨는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선아,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참아줘. 참아줘. 미선 씨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면 정숙 씨는 밥이 질다, 국이 싱겁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빨래를 돌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돌렸고,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닦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미선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출근 전 아침 식사를 차리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주말에는 시댁 친척 방문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친척들 앞에서 미선 씨를 깎아내렸죠. 한 달 후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등 10가지가 넘는 음식을요. 손가락이 베이고 화상을 입으면서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고 미선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재혼이에요, 재혼. 첫 남편한테 버림받았대요. 어머, 그래요? 그럼 자식은요? 없죠. 첫 결혼해서 아이도 없이 이혼했대요. 여자로서 할 일을 못한 거지.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서 음료수를 가지러 가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민호가 왜 그런 여자를 택했대요? 내가 그걸 알아요? 우리 민호가 어지러서 불쌍히 여긴 거겠죠. 근데 친정도 별로래요. 결혼 준비금도 거의 없고. 신우의 은지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친정이 좀 형편이 안 좋은가 봐요. 혼수도 거의 없었어요.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또다시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저를 너무 무시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여전히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미선아, 그냥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개월째. 미선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지만 쉴 틈이 없었죠.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선 씨, 결혼하면 직장 그만둬야 해요. 네? 왜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민호 벌이도 좋으니까 그냥 미선 씨는 집안일이나 하세요. 미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어머님, 저는 제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럼 결혼은 왜 해요? 시집와서 직장 다니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날 저녁, 미선 씨는 민호 씨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제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거 엄마가 며느리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저는 못 그만둬요. 제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엄마 뜻을 거스르면. 미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3개월째. 정숙 씨의 구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이해가 가. 이렇게 집안일도 못하는 여자랑 살면 누가 안 나가겠어. 이 말을 들은 순간 미선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미선 씨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와 은지 씨가 나누는 대화를요. 솔직히 우리 민호가 재훈녀랑 결혼한다니 창피해 죽겠어.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도 참, 왜 허락하셨어요? 그냥 집안일 시킬 사람 필요했어. 요즘 가정부 쓰면 비싸잖아. 어차피 재훈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미선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 가정부였던 겁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리고 복수하기로. 미선 씨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미선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혜진아, 나 이제 못 참겠어. 그리고 미선 씨는 지난 4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무시,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혜진 씨는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건 학대야, 학대. 나도 알아. 근데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어.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고. 그럼 어쩔 건데? 이대로 결혼할 거야? 미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그냥 깨끗하게 끝낼 순 없어. 무슨 말이야? 나 복수하고 싶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 혜진 씨는 미선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참을성 많고 조용했던 미선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결혼식 날 모든 친척과 하객들이 모인 그날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미선아, 그건 나 4개월 동안 모욕당했어. 내 상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공짜 가정부로 생각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혜진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확실하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이미 시작했어. 미선 씨는 2주 전부터 몰래 녹음을 해왔던 겁니다. 정숙 씨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험담했던 내용, 집안일을 하면서 듣는 구박, 시누이의 무시하는 발언들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 정말 단단히 마음먹었구나. 응,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 그날부터 미선 씨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숙 씨의 구박에도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숙였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고 결혼식 날 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혜진 씨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죠. 미선 씨는 밤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혼녀는 조용히 살아야지. 큰 결혼식을 왜 해? 쪽팔리게. 첫 남편이 바람핀 것도 이해가 가. 저런 여자랑 살면 누가 안 나가겠어? 어차피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집안일이나 시키면 돼. 미선 씨는 이 모든 내용을 5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을 넣었죠. 이것이 제가 4개월 동안 들은 말들입니다. 5개월째.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미선 씨, 결혼식 하객 명단 봤어요? 친정 쪽이 너무 적잖아요. 제가 재혼이다 보니 많이 초대하기가... 그러게요. 딸이 이혼했으니 친정에서도 창피한 거지. 우리 쪽 하객이 훨씬 많네요. 미선 씨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좋아요. 하객이 많을수록 더 좋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테니까. 결혼식 2주 전, 정숙 씨는 친척 모임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도 참석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험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재혼이라 좀 걱정이에요. 첫 결혼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재혼은 좀... 게다가
친정이 형편이 안 좋아요. 혼수도 거의 없고 우리 민호가 다 책임져야 할 판이에요.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도 녹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또다시 녹음 파일을 영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영상은 7분짜리가 되었습니다. 혜진 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미선아, 정말로 이걸 결혼식 날 틀 거야? 응,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결혼은? 안 해. 결혼식장에서 파토 낼 거야. 뭐? 생각해봤어. 이 사람들이랑 평생 살 순 없어.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나아. 너 정말 대단하다. 미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야. 더 이상 당하고 살 순 없잖아. 결혼식 일주일 전, 미선 씨는 웨딩홀 측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결혼식 날 축하 영상 시간에 자신이 준비한 영상을 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웨딩홀 담당자는 의아했지만 미선 씨의 간곡한 부탁에 승낙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D-Day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미선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죠. 오늘이 끝나는 날이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하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척, 동네 사람들, 민호 씨의 회사 동료들까지 약 2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죠. 미선 씨의 친척 쪽은 30명 정도.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휴,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네요. 늦었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뿌듯한 표정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대한 결혼식.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깔끔한 메이크업.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호 씨가 입구에서 미선 씨를 맞이했습니다. 둘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은지 씨도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단상에 올랐고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 성혼선언,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축하 영상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객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결혼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사진들이 나오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0초 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6개월 동안 들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재혼이에요, 재혼. 첫 남편한테 버림받았대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이게 무슨...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잘못해서 그랬겠죠. 남자가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아내 탓이에요. 언니 친정은 정말 그냥 딸 시집이나 보내려고 급급한 것 같아요. 친정이 형편이 안 좋아요. 혼수도 거의 없고
우리 민호가 다 책임져야 할 판이에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은지 씨는 말을 잃었죠. 저게 대체...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이해가 가. 저런 여자랑 살면 누가 안 나가겠어? 어차피 재훈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집안일이나 시키면 돼. 요즘 가정부 쓰면 비싸잖아. 친척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숙 씨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재훈녀를 가정부로 생각했다고?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녹음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영상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미선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날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어서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아니 정확히는 4개월 21일 동안 이런 모욕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재혼이라서, 제 친정이 가난해서, 제가 첫 결혼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혼녀 주제에, 친정이 가난한 주제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거 당장 꺼!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야! 하지만 웨딩홀 담당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첫 결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저를 며느리가 아닌 공짜 가정부로 생각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들이 떴습니다. 정숙 씨가 은지 씨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재혼녀니까 공짜로 부려먹어도 돼. 가정부 쓰면 돈 드는데 이게 낫지.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본 거잖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리고 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웨딩홀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미선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선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 어머니의 구박을 참을 수 없어요. 정숙 씨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식을 망치는 거야? 결혼식을 망친 건 어머님이에요. 6개월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건 며느리를 생각해서. 며느리를 생각해서요? 재훈녀는 감지덕지하며 살라고? 공짜 가정부로 부려먹으려고 한 게 며느리를 생각한 거예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정숙 씨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유, 정숙 씨,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숙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웨딩드레스의 베일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재혼이라서요? 제 친정이 가난해서요? 그게 저를 모욕할 이유가 되나요? 나는 그냥... 당신은 제 상처를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첫 남편의 외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5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당한 그 고통을 아세요?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선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한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근데 어머님은 그걸 가지고 저를 무시했어요. 남자가 바람 피우게 만든 건 네 탓이라고 하셨죠?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민호 씨가 움찔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참아달라는 말만 했죠. 미선아, 나는 이제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미선 씨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미선 씨는 웨딩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선 씨, 지금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미선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친구 혜진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정숙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속은 그랬군요.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지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민호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결혼식이 파토난 거였습니다. 미선 씨는 웨딩홀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미선 씨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SNS에 결혼식 영상이 퍼졌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미선 씨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랑 평생 살 수는 없죠.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응원합니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본 게 문제죠. 오히려 정숙 씨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측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결혼식 파토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미선 씨는 변호사인 친구 혜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근데 걱정 마. 우리한테 증거가 훨씬 많아.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오히려 우리가 역고소할 수 있어. 정신적 학대, 명예훼손, 인권침해, 증거도 충분하고. 미선 씨와 혜진 변호사는 맞고소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증인 진술까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호 씨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피고 김미선 씨는 결혼식 날 원고 가족의 사생활을 담은 불법 녹음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피고가 녹음한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혜진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미선 씨가 쓴 일기까지. 여기 피고가 6개월 동안 쓴 일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받은 모욕과 구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일기를 넘겨봤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오늘도 시어머니께 재혼녀 주제라는 말을 들었다. 너무 슬프다.
10월 22일. 설거지를 3번이나 다시 했다. 손이 빨개졌다. 민호 씨는 아무 말도 안 한다. 11월 3일. 친정 모임에서 또 험담을 들었다. 친정이 가난하다고. 화장실에서 울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인 박정숙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정숙 씨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에게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증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녹음 파일에서 정숙 씨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집안일이나 시키면 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를 며느리가 아닌 공짜 가정부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증인께서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 박정숙 씨와 강민호 씨는 피고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 측이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미선 씨가 이긴 겁니다. 법정 밖에서 정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이세요, 박정숙 씨?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전 6개월 동안 매일 모욕당했어요. 제발 이 일 좀 없던 걸로. 우리 민호가 직장에서 소문나서 승진도 물 건너갔어. 친척들도 다 등 돌렸고. 미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한 거예요, 박정숙 씨. 저를 무시한 대가. 저를 사람 취급 안 한 대가. 미선 씨, 제발.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미선 씨는 그렇게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 아파트도 계약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혜진 변호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아, 요즘 표정 정말 좋다. 많이 밝아졌어. 그치? 나도 놀랐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 그나저나 민호 씨 소식 들었어? 들었어.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결혼식 영상이 회사 내부까지 퍼져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지. 자업자득이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완전 왕따 당했대. 마트 가면 사람들이 피한대. 미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마음이 안 좋았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 될 뻔한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잘한 거야. 그 사람들이랑 평생 살았으면 넌 더 힘들었을 거야. 맞아. 이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맞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미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난 이제 나 자신한테 집중하려고. 취미도 찾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미선아, 응? 너 정말 용기 있어.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미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 한계였거든. 그래도 넌 당당하게 네 삶을 선택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맞아. 남들이 뭐라 하든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요가 수업을 들었고 주말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자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일본 여행도 다녀왔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디자인팀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을 늦잠으로 보낼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선 씨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다른 자리가 없어서. 네, 앉으세요.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잠시 후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책 읽으세요? 이거요? 여행 에세이예요. 여행 좋아하세요? 네, 요즘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취미예요. 혼자요?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준혁,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쵸?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로움이 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경험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준혁 씨는 미선 씨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사건도 시어머니의 구박도. 하지만 그는 미선 씨를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보다는 절박함이었어요. 그래도 스스로를 지킨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선 씨는 준혁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죠. 준혁 씨,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괜찮아요. 전 미선 씨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결혼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요즘 시대에 꼭 결혼해야 한다는 법 없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미선 씨는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며 주말에만 만났죠.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파스타 어때요? 좋아요. 미선 씨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미선 씨는 준혁 씨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봐야죠. 미선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어느 날 미선 씨는 우연히 정숙 씨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죠. 정숙 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를 피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죠. 하지만 미선 씨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정숙 씨,
정숙 씨가 멈춰섰습니다. 미선 씨,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벌 받고 사는 거지 뭐. 미선 씨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알아요. 민호는 결혼했어. 이번엔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며느리 눈치만 봐. 미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셔서 다행이네요. 내가 미선 씨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 미선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박정숙 씨, 전 이제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살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저는 저대로. 미선 씨는 그렇게 말하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정숙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선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선 씨는 43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준혁 씨와 만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주말에만 만났죠.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쵸? 이런 날은 산책이 최고예요. 다음 주에 제주도 갈래요? 좋아요. 작년에 갔던 그 카페 또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전 정말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아요. 미선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3년 전 그 결혼식장에서의 결정. 그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미선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선 씨는 말합니다. 그때 결혼식을 파토낸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SNS에 영상이 퍼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 미선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댁의 구박을 받지 않지만 따뜻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구박 속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가요?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모욕. 그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의 인정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선 씨처럼 용기를 내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선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선 씨처럼 용기 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역전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